마이애미 그랑프리에 이어 모나코에서도 우승을 하지 못한 레드불과 베르스타펜은 울퉁불퉁한 연석과 노면을 공략하지 못하는 약점이 금방 고쳐질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인정했고, 이어지는 캐나다 그랑프리도 과감하게 연석을 타지 못하면 쉴 새 없이 이어지는 시케인과 헤어핀 코너에서 좋은 랩타임을 기록하지 못하는 서킷이기에 레드불은 고전할 거라 예상되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주말 내내 날씨도 폭우가 내렸다 다시 화창했다를 반복하며 읽기 힘든 노면 상태를 만들어냈고, 베르스타펜은 FP 세션에서 파워 유닛 하이브리드 장치 문제로 원했던 만큼의 주행 데이터를 얻을 수 있는 소중한 시간마저 잃었습니다. 여러 악조건 속에서도 베르스타펜은 퀄리파잉 마지막 랩에서 폴포지션과 동일한 랩타임을 기록하며 2번 그리드를 차지했고, 메인 레이스에서도 노련한 레이스 운영과 침착한 작전 수행 능력을 뽐내며 매우 어려웠던 캐나다 그랑프리 우승을 차지할 수 있었습니다. 이로써 베르스타펜은 지난 75번의 그랑프리에서 무려 50번의 우승을 차지하며 놀라운 승률을 기록했고, 맥라렌의 랜도 노리스는 마이애미 그랑프리에서는 세이프티카의 도움을 받아 그랑프리 우승을 차지할 수 있었지만 캐나다에서는 세이프티카 상황에서 많은 이득을 챙기지 못하며 2등에 만족해야 했고, 메르세데스의 조지 러셀은 3등을 차지하며 이번 시즌 메르세데스의 첫 포디움을 획득할 수 있었지만 폴포지션을 따내고도 메인 레이스에서 몇 번의 아쉬운 실수로 마냥 기뻐할 수만은 없었습니다. 오늘도 전체적인 레이스 리뷰가 아닌 흥미로웠던 뒷이야기들로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모나코 그랑프리에서 메르세데스는 새로운 프런트윙 업그레이드를 공개했고, 캐나다 그랑프리에서는 러셀과 루이스 해밀턴 모두 새로운 업그레이드 패키지를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 메르세데스는 저속 코너에서 생기는 언더스티어를 제어하는 세팅을 적용하면 고속 코너에서 오버스티어가 생기고, 반대로 오버스티어를 제어하는 세팅을 적용하면 저속 코너에서 언더스티어가 생기는 문제로 차량 밸런스를 잡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프런트 윙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던 메르세데스는 캐나다 그랑프리에서 좋은 페이스를 보여주며 어느 정도 이 문제를 해결하고 페이스를 끌어올렸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업그레이드에 대해 메르세데스의 테크니컬 디렉터인 제임스 앨리스는 단순히 에어로다이내믹 부분을 손보는 게 아니라 차량의 파츠를 통한 물리적인 밸런스에 변화를 주는 걸로 오버스티어와 언더스티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다. 공기 역학적인 불균형과 물리적 밸런스의 부조화를 해결함으로써 차량의 밸런스가 한쪽으로 쏠리는 현상을 해결할 수 있었다. 가장 큰 문제는 그라운드 에펙트 규정이 도입되고 난 후 차량의 밸런스가 점점 더 지면과 가까워지기 시작했고, 특히 프런트 윙이 차의 속도가 빨라질수록 더 많은 다운포스를 차량의 전방 부분에 집중시키기 시작하면서 차량 밸런스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다. FIA의 규정 안에 허용된 만큼의 프런트윙 히어짐을 이용해 다운포스가 프런트윙과 차량 전방으로 몰리는 문제를 해결했다라는 설명을 했습니다. 한편 레드불은 캐나다 그랑프리를 앞두고 새로운 리어윙 디자인을 공개했습니다. 로우 다운포스 디자인을 택한 레드불은 새로운 빔 윙도 공개했고, FP 세션에서 플로우비스 페인트를 칠하고 새로운 파츠를 테스트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베르스타펜은 이런 부분적인 업그레이드 파츠 도입으로는 레드불을 괴롭히고 있는 연속 공략 문제를 금방 해결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업그레이드에 대해 베르스타펜은 시간이 걸릴 것이다. 새롭게 디자인해야 하는 부분들이 있고 이전과는 다른 파츠들을 도입해야 하기에 아직 해결하지 못한 문제다. 새로운 레귤레이션이 도입되자마자 우리의 가장 큰 문제라는 걸 인지하고 있었지만 아직 고치지 못했다. 모나코에서 이 문제의 심각성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기 시작했고, 팩토리에서의 미팅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모두가 의견을 모았다. 다른 팀들의 성능이 우리를 점점 더 따라잡고 있기에 앞으로는 우리의 장점만에 기대어 계속해서 좋은 성적을 낼 수는 없을 것이고, 우리의 약점을 하루빨리 해결해야 한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캐나다 그랑프리에서 킥 좌우버도 새로운 리어윙을 도입했습니다. 그동안 고수해온 더블넥 디자인이 아닌 싱글 스완넥 디자인의 리어윙이었고, 많은 팀들이 사용하고 있는 부분적으로 분리된 엔드플레이트 디자인을 통한 로우 다운포스 리어윙을 공개했습니다. 하지만 킥 좌우버는 퀄리파잉에서 좋은 성적을 내지 못하며 Q1에서 탈락했고, 결국 새로운 리어윙을 포기하고 예전 스펙의 리어윙으로 교체하며 피트레인 스타트 페널티를 받았습니다. 발테리 보타스는 이번 시즌 세 번째 전자제어 장치로 교체하면서 이번 시즌 사용 가능한 2개의 파츠를 이미 소모했기에 그리드 페널티를 받았지만 피트레인 스타트 페널티로 그리드 페널티를 상쇄할 수 있었습니다. 레드불과 세르히오 페레즈는 캐나다 그랑프리를 앞두고 2년 재계약을 발표하며 2026 시즌까지 지금과 동일한 드라이버 라인업을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페레즈는 캐나다 그랑프리 퀄리파잉 Q1에서 16등을 기록하며 다시 한번 저조한 퀄리파잉 성적을 기록했습니다. 페레즈의 부진에 대해 레드불의 헬무트 마르코는 베르스타펜의 페이스와 성적만 놓고 보면 이건 절대 차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다. 이건 페레즈의 멘탈에 문제가 있는 거라고 볼 수 있다. 아주 근소한 차이로 Q1에서 탈락했지만 날씨나 노면의 상태가 갑자기 바뀌면 페레즈는 적응하는 데 애를 먹는다.
하지만 이미 3번이나 Q3에 진출하지 못할 정도로 부진했다는 건 팀의 입장으로서는 뼈아픈 실패다라는 인터뷰를 했습니다. 메인 레이스에서도 페레즈는 순위를 올리지 못했고 51번째 랩에 사고를 내며 리타이어했습니다. 지난 3번의 그랑프리에서 페레즈는 4점을 획득하는 데 그쳤습니다. 페레즈의 부진에 대해 크리스천 호너는 페레즈는 최악의 주말을 보냈고 우리는 차량 데미지를 입었다. 다행히 페라리도 예상외로 부진했고 포인트 획득에 실패했기에 우리는 많은 이득을 챙길 수 있었지만 주말마다 2명의 드라이버가 모두 포인트를 획득해줘야 한다. 시즌 초반에 보여줬던 페이스를 스페인 그랑프리에서부터 다시 보여주기를 기대하고 있다. 페레즈는 언제나 슬럼프를 이겨내고 다시 부활하는 모습을 여러 번 보여줬다. 그는 쉽게 꺾이지 않는 강인한 멘탈을 갖고 있고 이런 부진을 가장 아쉬워하고 있을 사람은 페레즈 본인이다 라는 말로 페레즈를 응원했습니다. 모나코 그랑프리를 우승하며 상승세를 탄 페라리는 캐나다 그랑프리에서도 강력한 우승 후보로 손꼽혔습니다. 페라리의 장점을 잘 살릴 수 있는 서킷이기에 페라리가 드디어 컨스트럭터 챔피언십에서 레드불을 제칠 수 있을지 이목이 집중되었지만 페라리는 샤를 르클레와 카를로스 사인즈가 모두 Q2에서 탈락하는 이변의 희생양이 되었습니다. 퀄리파잉 페이스에 대해 샤를은 페이스를 전혀 찾지 못했다. 드라이 컨디션이었던 FP3에서도 부진했고 퀄리파잉에서도 느렸다. 뭐라 설명할 수가 없다. 이미 FP3에서 뭔가 잘못되었다는 걸 느꼈지만 동시에 뭐가 문제인지 전혀 알 수 없었다. 1번 섹터에서 그립이 매우 좋지 않았고 그 구간에서 미끄러지기 시작하면 나머지 섹터에서 좋은 타임을 기록할 수가 없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한편 사인즈는 그냥 그립이 없었다. 모나코에서만큼 좋은 페이스를 낼 수 없었고 타이어의 온도를 유지하는 데에도 애를 먹었다. 다른 사람들이 예상하지 못했던 것만큼 우리도 놀랐다. 그랑프리 우승과 폴포지션에서 갑자기 Q2 탈락으로 이어지는 건 예상하기 쉽지 않은 일이지만 이게 F1이라는 모터스포츠의 현실이다라는 소감을 남겼습니다. 메인 레이스에서도 페라리는 부진했고 사인즈는 레이스 후반 6번과 7번 코너에서 미끄러지며 뒤에서 따라오던 윌리엄스의 알렉산더 알본과 부딪히며 리타이어했고 샤를은 레이스 초반부터 파워 유닛 문제로 직선 구간에서 대략 0.5초 정도의 손해를 보며 힘든 레이스를 펼쳤습니다. 페라리는 레이스 중반 아직 완전한 드라이 컨디션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샤르를 하드 타이어로 교체시키는 도박을 감행했고 샤르는 의미 있는 랩타임을 기록하지 못하며 다시 한번 피트인의 인터 타이어로 교체하고 한 바퀴 뒤처진 백마커가 되었습니다. 결국 샤르도 레이스 후반 리타이어하면서 페라리는 포인트를 획득하는 데 실패했습니다. 레이스가 끝나고 사인즈는 마지막에 무리해서 DRS 열차 안에서 앞서가고 있는 드라이버를 추월하려 했다. 그 과정에서 트랙에 젖어있는 부분을 밟았던 것 같다. 그리고 코너 중간에 차를 컨트롤할 수 없게 되었고 사고가 났다. 아주 실망스러운 주말이었고 우리는 의미 있는 페이스를 전혀 찾지 못했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한편 차량 문제에 대해 샤를은 처음에는 0.6초 정도의 파워 유닛 출력 손해를 보고 있었다. 갑자기 1.2초, 1.5초, 1.0초 정도의 직선 구간 페이스 문제가 생겼다. 스로틀을 밟을 때마다 출력을 예상할 수 없었고 모두에게 추월당할 수밖에 없었다. 웻 컨디션에서는 직선 구간에서의 손해를 코너에서 메꿀 수 있었지만 드라이 컨디션에서는 답이 없었다. 포인트를 획득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생각했기에 마지막에 슬릭 타이어로 도박을 해볼 수밖에 없었다라는 분석을 했습니다. 한편 3번 그리드에서 출발한 노리스는 첫 번째 인터 타이어 세트로 놀라운 페이스를 보여주며 앞서가던 러셀과 베르스타펜을 모두 추월했고 그 이후에도 점차 간격을 벌리며 페이스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레이스 초중반 나온 윌리엄스의 로건 사전트의 사고로 발동된 세이프티카 상황에서 노리스는 피트인을 하지 않고 한 바퀴를 더 달리는 선택을 했고 피트 입구를 지나치자마자 세이프티카에게 가로막혀 바로 피트인한 베르스타펜과의 거리를 유지하는 데 실패했습니다. 결국 노리스는 그 다음 랩에 피트인한 뒤 3등으로 레이스에 복귀했고 앞서가는 러셀과의 휠투휠 배틀 끝에 2등을 차지하는 데 만족해야 했습니다. 레이스가 끝나고 노리스는 오늘은 충분히 우승할 만한 기회가 있었지만 그 기회를 놓쳤다. 레이스 후반 드라이 컨디션에서의 페이스를 제외하면 우리의 페이스는 좋았다. 피트인 타이밍을 놓친 게 컸고 세이프티카에게 바로 가로막히는 상황을 피했어야 했다. 단순히 불운했다는 게 아니라 우리의 실수였다. 마이애미 그랑프리에서의 상황과는 다르게 내가 실수했고 팀도 실수했기에 디브리핑을 통해 이 문제에 대한 논의를 해봐야 한다. 세이프티카가 나온 타이밍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충분히 피트인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트인하지 않은 게 문제였다라는 설명을 했습니다. 이번 시즌 첫 폴 포지션을 차지한 메르세데스는 메인 레이스 초반 첫 번째 인터타이어 세트로는 페이스를 찾지 못했지만 레이스 후반 카를로스 사인즈의 사고로 발동된 세이프티카 상황에서 과감하게 러셀과 해밀턴을 모두 피트인시키며 새로운 미디엄과 하드 타이어로 교체시키는 결정을 내렸고 러셀은 3등으로 포디움을 해밀턴은 4등으로 포디움에 오르는 데에는 실패했지만 패스티스트 랩을 챙겨갈 수 있었습니다. 러셀은 해밀턴의 주행 데이터가 폴 포지션을 따냈는데 큰 도움을 줬다는 말을 했습니다.
퀄리파잉이 끝나고 러셀은 FP3에서 해밀턴의 페이스는 엄청나게 좋았고 내가 도저히 따라갈 수가 없었다. 해밀턴의 데이터를 분석하기 시작했고 나와 어디서 어떻게 다른 방법으로 서킷을 공략하고 있는지 파악하려고 노력했다. 그리고 그 분석이 엄청난 도움이 되었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한편 레이스를 4등으로 끝낸 해밀턴은 이번 그랑프리가 자신의 커리어에서 최악의 퍼포먼스 중 하나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레이스가 끝나고 해밀턴은 이번 주말 내내 나는 너무 부진한 모습을 보였다. 퀄리파잉에서 자잘한 문제들이 있었지만 결국 내 잘못이 더 컸고 오늘은 너무나도 많은 실수를 범했으며 내가 참가한 최악의 레이스들 중 하나로 기억될 것이다. 퀄리파잉에서 조금 더 좋은 그리드를 차지했더라면 이 정도로 부진하지는 않았을 것이기에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내 자신을 되돌아볼 생각이다. 하지만 팩토리의 모든 직원들과 팀 멤버들의 노력으로 드디어 경쟁력 있는 차를 갖게 되었다. 앞으로 남은 시즌에서 더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 준비된 업그레이드가 더 남아있기에 나만 정신 차리면 언젠가는 더 좋은 성적을 낼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이몰라에서의 우승 이후 4주 만에 포디움의 가장 높은 자리로 복귀한 베르스타펜은 레이스 도중 큰 사고를 낼 뻔했다는 말을 남겼습니다. 트랙 주변에 많은 그라운드 호그 혹은 마멋들이 서식하고 있기에 가끔 서킷 안으로 마멋들이 난입하는 경우가 종종 있고 이번 그랑프리에서 베르스타펜은 32번째 랩 도중 마멋을 급하게 피해야 했다는 말을 했습니다. 레이스가 끝나고 베르스타펜은 세 번째 섹터의 마지막 시케인으로 들어가고 있었고 처음에는 차에서 떨어져 나온 파편 조각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점점 더 가까워질수록 파편 조각이 아니라 움직이는 동물이라는 걸 인지했고 부딪히기 직전 급하게 피할 수 있었지만 레이싱 라인 바깥으로 빠지면서 서킷의 젖은 부분을 밟는 바람에 크게 감속해야 했다라는 말을 남겼고 혹시 뒤에서 따라오던 러셀이나 노리스가 마멋을 봤는지 물어봤습니다. 이에 대해 러셀은 난 보긴 했지만 다행히 트랙 바깥으로 도망가고 있었다. 그리고 마멋 덕분에 너랑 격차를 크게 줄일 수 있었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지난 시즌 베르스타펜은 차로 날아온 새와 부딪히는 일이 있었지만 이번 시즌에는 다행히 비슷한 사고를 피할 수 있었습니다. 레드불의 약점이 노출되었고 그 약점이 극대화될 수도 있었던 서킷에서마저 베르스타펜은 우승을 차지하는 데 성공하면서 부진했던 페라리와의 차이를 컨스트럭터 순위에서 더 크게 벌릴 수 있었습니다. 이어지는 스페인 그랑프리는 연석의 영향을 크게 받지 않고 조금 더 클래식한 서킷이기에 레드불의 약점이 크게 부각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에 다른 팀들이 레드불의 페이스를 따라가는데 애를 먹을 수도 있을 거라 예상됩니다. 과연 페라리의 부진은 일시적이었는지 메르세데스의 상승세는 유지될 것인지 지켜보면서 이번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